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초기 농경민은 어떻게 각종 식물을 작물화할 수 있었을까? 농장에서 키운 음식에 넌더리가 난 등산객이라면 야생 먹거리를 먹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야생 식물 중에서 야생 딸기나 블루베리처럼 맛도 좋고 먹어도 안전한 것들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안다. 야생과일도 우리에게 낯익을 농작물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재배된 과일보다 훨씬 작기는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담한 등산객들은 먹으면 죽는 버섯이 많다는 점을 의심하면서 조심스럽게 각종 버섯을 먹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견과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야생 아몬드는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몇십 개만 먹어도 사망할 정도의 사인한 화물, 나치의 가스실에서 사용했던 독약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숲에는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식물이 아주 많다. 그러나 모든 농작물은 야생 식물종으로 생겨났다. 그렇다면 야생 식물들은 어떻게 농작물이 되었을까? 이 문제가 특히 알쏭달쏭해지는 것은 많은 농작물이 그렇듯 야생 조상이 아몬드처럼 치명적이거나 맛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옥수수처럼 농작물과 야생조상의 생김새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다. 도대체 어느 혈거인이 식물을 작물화할 생각을 했으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식물의 작물화는 곧 어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야생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오랜날의 농작물 개발은 전문적인 과학자들의 의식적이고 고도로 전문화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현존하는 농작물 수백 종에 대해 이미 잘 아는 상태에서 또 다른 농작물을 개발하려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씨앗이나 뿌리를 심고 가장 우수한 표본을 가려내 그 종자를 다시 심는다. 또 유전학의 지식을 활용해 좋은 변종을 만들고 심지어는 유전공학의 최신 기술로 유용한 특정 유전자를 옮겨 심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는 하나의 과학, 과실 재배학과 전체가 사과 재배 문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학과, 포도 재배 포도주 학과는 포도와 포도주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식물의 작물화 역사는 1만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초기 농경민들은 부자 유전학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초의 농경민들에게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할 때 본보기로 삼은 만한 기존의 농작물도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멋진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농경민들은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각종 식물을 작물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독이 있는 아몬드를 안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전보다 더 크게 만들거나 독을 줄이는 것 말고 그들은 야생식물에 실제로 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주요 농작물만 보더라도 작물화 시기는 각각 크게 다르다. 완두콩은 BC 8000년경에 작물화되었고, 올리브는 BC 4000년경에, 딸기는 중세에 들어와서 그리고 피카는 1846년에야 겨우 작물화되었다. 오늘날에는 도토리를 따려고 떡갈나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처럼 야생식물이 수백만 명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귀중한 식료품이지만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재배되지 않는 식물들도 많다. 무엇 때문에 어떤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보다 작물하기가 훨씬 쉽거나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어째서 올리브 나무는 석기시대 농경민들에게 굴복했고, 또 왜 젓갈나무는 뛰어난 농경학자들조차 좌절하게 할까? 초기 식물의 무의식적 작물화. 먼저 식물의 관점에서 작물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식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식물을 작물화와 수천 종의 동물 가운데 한 종일 뿐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그렇듯이 식물도 자기 자손이 잘 자라서 부모 유전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의 자손들을 퍼뜨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동물들은 걷거나 날아서 흩어질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다른 매개를 통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뜨도록 적응한 씨앗들을 갖게 되었다. 또 많은 식물은 씨앗을 맛 좋은 과육으로 감싸 그 과육의 색깔이나 냄새로 잘 익은 것을 널리 알려 동물들이 자기 씨앗을 운반하도록 만드는 계략을 쓴다. 배고픈 동물은 그 과일을 따먹고 다시 걷거나 날아가다가 부모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씨앗을 뱉어내거나 배설한다. 이 방식으로 씨앗은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운반될 수 있다. 식물 종자가 뱃속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그런데 배설물 속에서 발화한다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비위가 약하지 않은 용감한 독자라면 실험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야생식물의 씨앗은 동물의 뱃속을 통과해야만 발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산 박과 식물의 한 종은 하이에나를 닮은 흑돼지, 남아프리카에서 분포하는 몸 길이 2m 정도의 동물에게 먹히는 일에 기막히게 적응해 대부분 흑돼지의 배설 장소에서 자라난다. 식물이 동물을 유인하는 한 예로 야생 딸기의 경우를 보자. 딸기 씨가 여물지 않아서 아직 땅에 심길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종자로 둘러싸고 있는 과육 또한 파랗고 시고 단단하다. 그러다가 씨가 다 익으면 과육도 빨갛고 달고 연해진다. 이렇게 딸기 색깔이 변하는 것은 결국 개똥쥐바기 같은 새들이 이 딸기를 따먹고 날아가서 종자를 뱉어내거나 배설하도록 유인하는 신호인 것이다. 물론 딸기가 자기 종자를 퍼뜨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새들을 유인하겠다는 의식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똥지박이에게도 딸기를 작물화하겠다고 의도는 없다. 딸기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것이다. 설익은 딸기가 파랗고 실수록 종자가 익기도 전에 새들이 딸기를 먹어 종자를 망쳐버리는 일도 적어졌고, 잘 익은 딸기가 빨갛게 달수록 다 여문 종자를 멀리 퍼뜨려주는 새의 숫자도 많아졌다. 그 밖에도 무수한 식물의 열매가 특정 동물에게 먹혀 퍼뜨리는 일에 적응했다. 딸기가 새에게 적응하는 것처럼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적응했고, 망고는 박쥐에게, 그리고 일부 사초류는 개미에게 적응했다. 이는 조상식물의 유전자를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개량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식물의 작물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일부充足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과정을 개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새나 박쥐를 비롯한 동물 소비자들은 그 정의의 다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물들은 의식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작물이 야생 식물에게 진화하던 초기의 무의식적인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다. 다만 인간들이 자기 열매를 먹고 퍼뜨리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진화되었을 뿐이다. 흑돼지의 배설 장소처럼 인간의 배설 장소도 최초의 무의식 품종 개량자들의 실험장에 있었다. 무의식적 작물화의 선택 조건들, 배설 장소는 우리가 먹는 야생식물의 씨앗을 우발적으로 뿌리는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올 때 오는 도중이나 집 근처에서 일부를 흘리기도 한다. 어떤 열매는 종자가 아직 멀쩡한데도 과육이 썩어버리는 바람에 먹히지도 못하고 쓰레기로 버려진다. 종자는 우리가 실제로 입에 넣는 과일의 일부다. 예를 들면 딸기 씨는 아주 작아서 그냥 삼킨 후 배설하지만 다른 큰 씨앗들은 뱉어낸다. 우리가 씨앗을 뱉는 자리와 쓰레기장도 배설 장소와 더불어 최초의 농업 연구소였던 셈이다. 그중 어떤 연구소에 종자가 떨어지든 간에 그 종자는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도 단지 몇몇 개체,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즐겨 먹는 개체에서 나온 것일 때가 많았다. 야생 딸기를 따러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개는 어느 특정한 딸기나 딸기 덤불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최초 농경민들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을 때도 자연이 자기들이 선택한 식물 개체에서 나온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큰 딸기의 씨앗을 심어서 자라면 그 덩굴에서도 큰 딸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유전 법칙을 모르면서도 말이다. 토스
우리가 어느 후덥지근한 날에 모기떼에게 시달리며 고생스럽게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니는 것은 아무 딸기 덤불이나 다 좋아서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어떤 덤불에 딸기가 많이 달려 있을지, 과연 그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때의 무의식적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한 가지 기준은 크기다. 누구나 큰 딸기를 따기 바란다. 그저 하찮은 작은 딸기나 따겠다고 그렇게 햇볕에 타고 모기떼에게 뜯기는 일을 감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만 보더라도 농작물의 경우 그 야생 조상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마켓의 딸기나 블루베리는 야생의 것에 비하면 거대하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식물들의 크기 차이는 바로 농업의 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재배되었던 완두콩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 진화되어 이미 야생 완두콩보다 10배나 무거웠다. 오늘날 우리가 작은 야생 블루베리를 따듯이 수렵 채집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작은 야생 완두콩을 거두었다. 그러다가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야생 완두콩을 선택해 심는 일, 즉 우리가 말하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완두콩의 평균 크기도 점점 커졌다.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 있는 사과는 지름이 7에서 8cm나 되는데 야생 사과는 2에서 3cm에 불과하다. 가장 오래된 옥수수는 자루 길이가 1, 2cm에 불과했지만 1500년경 멕시코 인디언 농경민들은 이미 15cm나 되는 옥수수를 개발했다. 현대의 옥수수 중에는 무려 45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우리가 재배한 종자와 야생 조상의 종자 사이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차이점은 쓴맛이다. 많은 야생 종자는 동물이 먹지 못하게끔 쓴맛이 나거나 맛이 안 좋거나 심지어는 독이 있도록 진화했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종자와 과육에 각기 정반대로 작용했던 것이다. 과육의 맛이 좋은 식물은 동물에 의해 종자를 퍼뜨리지만 그 과육 속의 종자는 맛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이 종자까지 씹어먹어서 발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쓴맛이 나던 종자가 작물화를 통해 변화한 아몬드는 주목할 만한 예다. 야생 아몬드의 종자에는 대부분 지독한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그것이 분해되면 이미 언급했듯이 사이안 화물이라는 독이 생긴다. 그 쓴맛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짜고짜 야생 아몬드를 먹어치우는 바보는 죽을 수도 있다. 무의식적인 작물화의 첫 단계는 우선 먹을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하는 일이다. 도대체 야생 아몬드를 작물화할 때는 어떻게 그 첫 단계를 거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어쩌다가 몇 그루의 아몬드에서 유전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겨 쓴맛이 나는 아미그달린을 합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그런 나무는 새들이 발견하고 종자를 모두 먹어버리므로 후손조차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초기 농경민들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또는 호기심 때문에 주변의 야생식물들을 먹어보면서 다니다가 결국 쓴맛이 없는 아몬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 농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나는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를 찾아내곤 한다. 고대의 농경민들은 이렇게 쓴맛이 없는 아몬드 종자들만을 처음에는 쓰레기장에서 무심코 그리고 나중에는 과수원에 의도적으로 심었을 것이다. 그릇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에서는 BC 8000년경에 이미 야생 아몬드가 나타난다.
BC 3000년경 이전의 지중해 동부에서는 아몬드가 작물화되고 있었다. BC 1325년경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내세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무덤 속에 부장된 음식 중엔 또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마콩, 수박, 감자, 가지, 양배추를 비롯하여 수많은 낯익은 농작물들도 그 야생 조상은 원래 쓴맛이 나거나 독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쩌다가 생긴 단맛 나는 개체들이 고대 등산객들의 배설물에서 발화했을 것이다. 크기와 맛은 수렵 채집민들이 야생식물을 선택할 때 가장 명백한 기준이 되었다. 그 밖에도 살이 많거나 씨가 없는 과일, 기름이 많은 종자, 긴 섬유들 등도 선택 기준이었다. 호박, 중미 원산, 호박이나 서양 호박은 종자를 둘러싼 과육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지만 초기 농경민들은 종자보다 과육이 훨씬 더 많은 호박이나 서양 호박을 선호했다. 바나나는 재배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과육만 있고 씨가 없는 것들이 선택되었다. 거기서 영감을 얻은 현대의 농학자들은 씨 없는 오렌지, 포도, 수박 등도 개발했다. 씨 없는 과일은 인간의 선택이 야생 과일에서 진화되어 있었던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좋은 실례다. 자연 상태에서의 과일은 씨앗을 퍼뜨리는 매개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많은 식물 중에서 기름이 많은 과일이나 종자가 선택되었다.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먼저 작물화된 과실수 중에는 BC 4000년경부터 기름을 얻기 위해 재배했던 올리브도 있었다. 경작된 올리브는 야생 올리브보다 열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더 많았다. 고대 농경민들은 참깨, 겨자, 양귀비, 아마 등에서도 기름이 많은 종자를 골랐다. 근대 식물학자들도 해바라기, 잇꽃, 목화 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다. 최근에 와서 기름을 얻기 위해 목화를 개량했지만, 물론 그전에는 직물을 짜기 위한 섬유를 기준으로 목화를 선택했다. 그 섬유, 생솜은 원래 목화씨에 붙은 털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구대륙의 초기 농경민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종의 목화에서 긴 생솜을 선택했다. 아마와 대마도 직물을 짜기 위해서 재배했는데 섬유가 줄기에서 나왔으므로 이 경우에는 길고 곧은 줄기를 가진 개체가 선택되었다. 대부분의 농작물은 식량을 얻기 위해 재배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아마는 가장 오래된 농작물 중 하나다. BC 7000년경 이전에 작물화되었음. 산업혁명 이후 목화와 합성섬유로 대체될 때까지 아마는 닌덴을 짜는 유럽의 주된 섬유 식물이었다. 돌연변이 종자의 유용성과 자연 선택,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열매의 크기, 쓴맛, 과육의 양, 기름, 섬유의 길이 등 초기 농경민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특성이었다. 야생식물 중에서 그와 같은 바람직한 특징들을 유난히 많이 갖추고 있는 개체를 수확함으로써 고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식물들을 널리 퍼뜨려 작물화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가 적어도 네 가지는 있었다. 이 경우에는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다른 식물은 수확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구할 수 있는 식물들만을 수확함으로써 또는 식물에 작용하는 선택 조건들을 변경시킴으로써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 같은 첫 번째 변화는 종자를 퍼뜨리기 위한 그것들만의 야생 상태에서의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식물이 종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그리하여 인간들이 효율적으로 종자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특수 기법을 갖고 있다. 토스. 그러한 기법을 갖추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들만이 수확되어 농작물의 선조가 되었을 것이다. 분명한 예는 완두콩으로 그 씨앗, 우리가 먹는 완두콩은 꼬투리 속에 들어있다. 야생 완두콩이 발아하면서 우선 그 꼬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완두콩은 꼬투리를 터뜨려 콩을 땅바닥으로 쏟아보내는 유전자를 진화시켰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돌연변이 완두콩은 부모 식물에 달린 꼬투리 속에 갇힌 채로 죽어버리고 꼬투리가 터지는 개체만이 그 유전자를 후손에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이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꼬투리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있는 개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인간이 먹기 위해 야생 완두콩을 집으로 가져오기 하면서부터 곧바로 유전자 하나의 그 돌연변이가 선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터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선택되었던 식물은 완두콩 외에도 렌즈콩, 아마, 양귀비 등이 있다. 야생밀과 보리의 종자는 터지는 꼬투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 대신 줄기 꼭대기에서 자라고 그 줄기가 흩어지면서 종자가 땅에 떨어져 발아한다. 그런데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줄기가 흩어지지 못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종자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있어서 발아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이 돌연변이는 그 식물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연변이 종자는 줄기에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수확하여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한 돌연변이 종자들을 심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돌연변이 종자는 농경민들이 다시 수확하여 뿌릴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종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수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농경민들은 자연 선택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았다. 종전에는 성공적이었던 유전자가 갑자기 치명적이 되었고 반대로 치명적이던 돌연변이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도 더 지난 옛날에 그렇게 줄기가 흩어지지 않는 밀과 보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모든 식물을 통틀어 최초로 인간에 의해 개량된 중요한 사례였다. 이 변화는 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농업이 시작된 전환점이기도 했다. 두 번째 유형의 변화는 고대의 등산객들에게 더더욱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기후가 매우 불규칙한 지역에서 자라는 하늘살이 식물들의 경우, 만약 그 종자들이 금방, 그것도 모두 동시에 발아한다면 치명적인 일이다. 그렇, 그러면 단 한 차례의 가뭄이나 추위만 닥쳐도 어린 풀들이 모조리 죽어버리고 종은 번식시킬 종자를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하늘살이 식물들이 발화 억제물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 그 물질을 종자들이 먼저 휴면기를 거치고 몇 년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화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날씨가 악화되어 대부분의 어린 풀이 죽더라도 일부 씨앗은 남아서 나중에 새로 발화하게 된다. 야생식물의 위험을 분산시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적응 방식 중에서 흔한 방법은 종자를 두꺼운 껍질이나 외피로 감싸는 것이다. 그렇게 적응한 많은 야생식물 중에는 밀, 보리, 완두콩, 아마 해바라기 등도 포함된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늦게 싹트는 종자들도 발화할 기회가 있겠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초기 농경민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땅을 갈아 물을 준 후에 씨를 뿌리며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즉시 발아한 종자들은 곧바로 자라났고 그 종자가 수확되어 이듬해에 다시 땅에 심어졌다. 그러나 많은 야생 종자는 즉시 발아하지 않아서 수확을 보지 못했다. 야생식물 중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돌연변이 개체들에게는 종자의 두꺼운 외피를 비롯한 발아 억제물이 없었다. 돌연변이들은 모두 신속하게 발아하여 다시 돌연변이 종자들이 수확된다. 딸기류에서 큰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수확했던 것과는 달리 초기 농경민들은 그와 같은 차이를 절대로 식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뿌리고 자라고 거두고 다시 뿌리는 이 순환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돌연변이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종자의 분산에 대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발화의 억제에 대한 그 같은 변화도 밀, 보리, 완두콩을 비롯한 수많은 농작물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초기 농경민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형식은 식물의 생식에 관한 것이다. 농작물 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는 이따금씩 발생하는 돌연변이 개체가 정상적인 개체보다 인간에게 더 유용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종자가 더 크거나 쓴맛이 덜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식물과 교배하면 즉시 돌연변이가 희석되거나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농경민들은 어떤 상황일 때 그러한 돌연변이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 혼자 생식하는 식물 경우에는 돌연변이도 자동적으로 보존된다. 무성, 무생식, 무성생식을 하는, 즉 부모 식물의 덩이줄기나 뿌리로부터 번식하는 식물이나 자화, 자화수분을 하는 암수 한 그루 식물이 그렇다. 그러나 대다수의 야생식물은 그런 식으로 번식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암수 한 그루이면서도 자화수분을 하지 못하여 다른 암수 한 그루 식물과 교배하는 경우 나의 수꽃과 나의 수술이 너의 암꽃과 암수를 수정시키고 너의 수꽃이나 수술이 나의 암꽃이나 암수를 수정시키는 식으로 나 모든 정상적인 포유류처럼 아예 암꽃과 수꽃이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제의 불화합성 암수 한 그루 식물이라면 이라 하며 수자는 암수 땅그루 식물이라 한다. 고대 농경민에게는 두 가지 골칫거리였다. 까닭도 모르면서 바람직한 돌연변이들을 금방 잃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변화 유형과도 관계가 있다. 식물에 많은 돌연변이는 생식체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돌연변이 개체는 가루바지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다. 씨 없는 바나나,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 등이 그렇게 생겨난다. 또 어떤 돌연변이 암수 한 그루 식물은 불화합성을 잃어버리고 자외 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의 사례는 서양 자두, 복숭아, 사과, 살구, 버찌를 비롯한 많은 과일나무가 있다. 포도는 암컷 개체와 수컷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돌연변이는 자화수분을 하는 암수 한 그루가 되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고대 농경민들은 식물의 생태를 전혀 모르면서도 처음에는 유망해 보이는 돌연변이였지만 그 후손은 쓸모가 없어서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극복했다. 결국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낳고 다시 심을 만한 한 가치가 있는 유용한 농작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경민들은 식물의 여러 개체 중에서 선택할 때는 크기와 맛처럼 식별 가능한 특성들만 기준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종자 분산이 기법, 발화 억제물, 생식 생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도 함께 작용했다. 그 결과 각각의 식물은 제각기 다른 특성, 심지어는 정반대 특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해바라기 같은 식물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종자가 선택되었고, 바나나 같은 식물은 아주 작거나 있으나 마나 한 종자를 선택되었다. 양배추는 종자나 열매를 포기하는 대신 풍성한 잎을 선택했고, 밀과 해바라기는 잎을 포기하고 종자를, 그리고 호박은 잎을 포기하고 열매를 선택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